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동대문구청에 와서 여러 학부모들 앞에서 제가 학생부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강의의 주제는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 관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신호등 분석과 그리고 심화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심화 학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매력 있는 주제를 찾아서 심화 학습을 하느냐가 결국은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 관리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광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이건 제가 만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쓰는 브랜드니까 자주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주학종, 자주과세, 자주창체, 자주독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진학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동대문구청의 모의면접 지도를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같이 모의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1차,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몇 차 혁명일까요? 네,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의무교육 이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대졸학력자입니다. 자, 우리 학부형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컬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답을 달아주시면 정답 맞추신 분에게 동대문구청에서 아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선물 준비되셨죠? 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정답 올라왔나요? 정답 맞춰보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무슨 컬러일까요? 네. 정답이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네. AI 창의력. 정답은 아직 아닙니다. 한 10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정답이 안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답은 6칼라입니다. 자, 6칼라 시대 때 교육은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때는, 즉 6칼라 시대 때는 실무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력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잘 배우는 인재를 양성했다면 지금 현재 자녀 세대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게 현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의, 즉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의해, 두 번째는 수능시험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수시모집 성공 전략 세우기, 마지막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공 전략 세우기를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번, 2번, 3번과 관련된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학생부 종합전형 성공 전략 세우기 어떻게 하면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대입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기재 항목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23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는 개선되었고요. 마지막에 2024학년도 학생들, 고1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면접에서만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확대하다가 지금은 서류 평가에서조차도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확대되면서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형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정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16개 대학에서는 수능 위주의 40% 이상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1 때부터 완전하게 40% 이상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현재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대입제도입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 고3, 고2, 고1도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수능은 바로 현재 고3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3은 수능 체제가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영어, 한국사, 한문은 그리고 제2 외국어는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고3과 고2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1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대입에 있어서 학생 수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1 대입에서 학생의 수가 약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3은 조금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1이 치르는 2024 대입에 되면 엄청나게 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 이상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고1 때는 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3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내신 등급별의 인원수가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학생의 내신 등급도 많이 하락했죠. 자, 보실까요? 자, A 학교 같은 경우 226명이 재적 학생이었고 B 학교는 154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등이 1.6이었죠.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1.88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20등 볼까요? 자, A 학교는 25등이 2.91인데 B 학교는 3.47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내신 등급별 인원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내신 등급도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3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요, 수능 응시자도 감소하고, 그리고 수능 등급별 인원도 감소하고, 평균 등급 하락하고, 그리고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도 부족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시 경쟁률이 많이 하락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시 경쟁률이 하락한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2022 20 수시 지원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보시면 약 17.83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1의 지원율을 경쟁률을 보시면 16.37로 하락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12%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경쟁률이 12%가 감소해야 되는데 15개 상위 대학은 약 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대학은 더 경쟁률이 하락해서 미달이 되는 경우도 많았음을 우리가, 특히나 추가 모집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3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우리는 대입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입시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하대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과 2021학년도 대입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합격선이 낮아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과에서 합격선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종합전형은 낮아진 데도 있고 또 오히려 높아진 학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합격선도 많이 하락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계열 구분 없이 통합으로 성적을 산출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학생, 자연계열도 1등, 2등, 3등이 있었고 인문계열도 1등, 2등, 3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죠? 통합했습니다. 계열 구분 없이 통합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전체적으로 의대라든지 또는 올해 같은 경우 약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학생들은 자연계열로 많이 몰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반대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적은 많이 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성적을 산출했을 때 인문계열 내신 성적은 많이 하락한다. 자연계열의 성적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분석해 본 학교들은 대부분 인문계열의 내신은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남고나 자연계열의 비율이 높은 고교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K고등학교의 성적을 한번 제가 분석했는데요. 자, 1등부터 20등까지를 한번 쭉 분석했습니다. 2학년 학생입니다. 1등부터 20등까지를 쫙 분석해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노란색의 학생은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자, 20명 중에 인문계열 학생이 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계열의 성적은 떨어진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진다. 3학년도 볼까요, 여러분들? 20명을 제가 산출했는데 그 중에서 2명만이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계열은 구분 없으니까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죠. 따라서 1.5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성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 지원할 때 과거의 성적과 비교해서 분석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입 전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감소했고요. 정시 선발 비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도 소폭 감소했고요. 논술 감소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도권, 6번 보시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이 10% 이상을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이 많이 증가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학생 인원이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약학대학이 학부로 전환되면서 37기 대학이 약 1,700명 정도를 선발하면서 입시 결과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학부형들께서는 고3 학부형도 계시고 또 고1 학부형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시에서 6회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자, 수시 지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를 중심으로 최저 기준까지 결합해서 뽑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의 핵심 요소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위주도 있고요. 자, 정시는 일반적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2학년도를 보면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이 75.7%다. 아직까지는 수시 모집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자, 파란색은 전국 단위고 빨간색은 상위 15개 대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5개 대학을 보면 어떤 전형이 많죠? 네, 정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따라서 상위 15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민하셔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게 보이죠? 자,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신설되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서강대, 성균관대. 자, 여기 빨간색에 보이는 모든 학교들이 교과 전형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약학대학입니다. 따라서 37개 대학에서 1,700명 정도의 약학생을 뽑는데, 자,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의치안의 경쟁률은 감소하겠고요. 그리고 생명과학학과의 경쟁률도 감소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능 시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시험은 국어,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쪽에서 택일 선택 과목이죠. 자,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 1, 2는 공통 과목이고 확률화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택 1이 되겠습니다. 영어, 한국사, 제2 외국어는 절대평가제고요. 자,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면 탐구 과목에서 과거에는 인문계열 학생은 사탐 2개, 자연계열 학생은 과탐 2개였는데 이제는 계열 구분 없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계열 구분 없이 탐구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달라진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과목이 약 75%, 선택 과목이 25%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11문제가 나오겠죠. 자,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다음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의 난이도와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간의 집단 성격도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 과목의 점수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역의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신문기사입니다. 제목은 문들문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수학 1등급의 문과 8%, 이과 92%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1등급 맞는 숫자가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과는 9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등급 구조의 변화를 보시면요, 자연계열 희망 학생은 1등급에서 3등급이 증가할 거고요, 인문계열 희망 학생의 1등급이나 3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감소할 거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의 최저 충족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다음 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의 참고점 점수도 하락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서준엽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진학지도협의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3월, 4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확률과 통계에서도 100점이고요. 미적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100점이고, 그리고 기하를 맞는 학생들도 100점인데 최고점 100점 맞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아까 전에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확률과 통계를 맞는 학생과 미적분을 보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다름을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표준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나요? 바로 미적분.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보다도 표준 점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다 100점을 맞았을지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문들문들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확률과 통계 3월달과 4월달을 비교해보면 1등급 맞는 숫자가 확연히 적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표는요, 표본을 추출해서 분석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비교가 자체가 안 되죠. 자연계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1등급 숫자는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최저 등급을 따기가 수학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이죠. 주요 대학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못하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계열 구분 없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 탐구의 두 과목을 지정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제2 외국어입니다. 자, 영어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이죠? 90점이죠. 2등급은 80점이고 3등급은 70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매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도 수능에서는 영어는 1등급이 몇 프로였죠? 네, 7.82. 자, 2019 수능에서는 5.3%밖에 없었습니다. 자, 올해 2021 수능에서는요, 12.7%가 1등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절대평가에 따라서 이 비율에 따라서 물수능이냐 또는 불수능이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우리가 5.3%가 된다면 학생들이 최저 기준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2021 수능에서처럼 12.7%가 되면 네, 수능 최저 통과는 좀 더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시 모집 성공 전략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교과 성적으로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함께 평가하는 전형이 되겠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많이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아까 전에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시가 되겠죠. 자, 대입 전형은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그리고 크게 정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3 학생들은 이제 원서를 9월 달부터 써야 되는데요. 원서를 쓰기 전에 6월 모평을 보시고 6월 모평이 결과가 나왔을 때 6월 모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고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즉 다시 말하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좋다면 이건 수시 적합형이 되겠죠. 따라서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될 것이고, 물론 수능 최저 기준 충족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의 성적과 6월 모평의 성적이 비슷하다면 네, 수시나 정시에 적합형이 될 것이고, 수시 모집에서는 적정선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학생부 성적은 낮은데 학력평가라든지 6월 모평 성적이 좋다면 네, 정시 적합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는 적정이나 상향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지원 전략 10단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성적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로 갈 수 있는 지원 가능 대학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6월, 9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 가능 대학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3월달이나 4월달 학력평가를 가지고 검토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수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시냐 정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결과지도 달라지게 되겠죠. 네 번째는 어떤 전형이 유리할 것인지, 또 전형 방법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시 모집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대학별 고사의 전형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교협에 상담을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는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충분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원서를 쓰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원서를 쓰기 전에 비교과라든지 수능 최저라든지 자소서 같은 거 면접 대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수 위주의 양적 평가에서 우리가 앞에 밑에 보이시는 학업 능력, 그리고 잠재적 소질,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리더십과 도전 의지 같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바로 질적 평가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시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께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고1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겠죠. 자,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성공 전략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고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결국 대학 생활에 충실하다는 거죠. 저희들도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그렇습니다. 학종을 준비한 친구와 그리고 교과 전형이나 정시로 가는 친구를 비교해 보면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가 훨씬 더 학교 생활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 생활에도 충실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고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즉 학종을 준비한 학생이 대학 생활에도 잘 적응할까요, 과연? 자,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서울의 10개 사립대학이 고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정말 대학 생활에도 충실할까? 그래서 학종으로 간 친구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간 친구의 소위 말하는 GPA, 다시 말하면 학점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빨간 것이 보이시나요? 학종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훨씬 더 교과나 수능으로 정시로 도는 학생들보다도 학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고교 생활에 충실한, 즉 학종을 준비한 학생이 대학 생활도 더 잘하더라라고 하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고 아직도 학종으로 선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전에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 요소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세 번째는 인성, 그리고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업 성취도 또는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잘 보고요,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서 발표도 열심히 하고 토론도 열심히 하는 학생, 그런 아이가 바로 학업 역량이죠. 자, 두 번째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또는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얼만큼 이수했느냐, 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를 따지는 게 바로 전공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성을 드러내는 항목이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다,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한다면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보이시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 지균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고려대 학우부수 전형, 자, 이런 대학들은 최저 기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맞추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서류평가만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국민대를 비롯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서류평가만 합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대학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을 함께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류평가와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까지 있는 서울대 지균, 연세대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유형은요, 서류평가와 수능 최저 기준만 적용하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단순하게 서류만 평가하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와 면접을 함께 보는 전형, 그리고 서류평가, 면접, 최저 기준까지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형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20분 정도 앞에서 총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길을 쫑긋 세우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저랑 닮았던 사람이 있나요? 지금 보이시기에 저랑 많이 닮았죠? 어떠신가요? 네, 저랑 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닮았나요? 네. 제가 자주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주학 강사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네.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강조합니다. 왜 학교생활기록부를 강조할까요? 바로 그것은 정답은 학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학종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또 얼마나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가,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퀴즈 제목 맞추시면요 또 상품을 준답니다. 전화는 동대문구청에 전화하시면 상품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노래 제목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노래 제목 맞추시면요, 네, 정답 맞추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네, 정답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정답은 나야나 맞습니다. 네, 네, 정답은 나야나입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분은 나중에 동대문 진로 진학센터 오시면 상품이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제목이 나야나일까요?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 작성 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나야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야나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야나.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6이라고 하는 숫자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26. 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의 장수입니다. 26. 자, 지금은 26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20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과거에 생활기록부 2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네, 여기에서 핵심도 바로 나야나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많은 글자들이 다 뭘로 덮여 있어야 될까요? 나의 내용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즉, 나의 글을, 나의 내용을 이 생활기록부에 작성해야지만 훌륭한 생활기록부가 되고 합격을 부르는 네, 학생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졸업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질문했죠.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네가 생각하는 생활기록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루 동안 고민해서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연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제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진학진로부에서 주최한 진로진학 아카데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활동 내용과 중요성을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급 강연을 펼쳤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내가 그리는 자화상이라고 비유했답니다. 어떤가요? 이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보였죠, 그죠? 나야나가 나왔답니다. 자,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는 자화상이다. 학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붓과 물감을 챙겨라. 자, 그리고 캔버스를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내신입니다. 내신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못 그려도 괜찮아. 너만의 스타일로 그린다면, 네, 분명히 좋은 학종을 준비할 수 있다. 물론 작품의 평가는 대학이나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겠죠. 자, 우리 친구는 내가 그리는 자화상으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자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주학 강사는 과연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자, 저는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신호등으로 설명해 주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께서도 오늘 신호등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호등은 크게 세 가지 색깔이 있죠. 뭐가 있나요? 첫 번째 빨강,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노랑, 세 번째 파랑. 자, 빨강, 열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학교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열정적인 모습,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이게 바로 빨강이죠. 두 번째 노랑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어둠을 밝혀주는 햇빛이죠. 빛입니다. 자, 노랑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미래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 그래서 이 친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파랑입니다.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화심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공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심화심층 학습을 해 나가는 친구, 그런 학생이 바로 학종에서 성공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강, 그리고 파랑, 그리고 노랑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한번 제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서적을 탐독해서 심화학습했고 심화학습한 결과물을 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리 있게 발표했습니다. 희곡 성난 기계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했고요. 그리고 성찰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선크럽했고요. 또 미래를 여는 건축에 대한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색깔이 떠오르나요? 네, 그렇죠.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요. 이런 빨간색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예시인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농간 지역 교체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땡땡면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적인 청소년의 여가 장소인 지역 노래방과 PC방을 찾아서 접근성 그리고 비용, 이용 현황을 분석했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이 직접 방문해서 PC방을, 노래방을 찾아서 분석했답니다. 어떤 게 눈에 들어오신가요? 생각이 나나요? 이 아이는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꿈꾸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꿈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자, 어떤 색깔일까요? 바로 빛이죠. 노란색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던 분 있죠? 자, 우리 백주부. 여러분들 백종원 씨는 색깔로 따지면 빛이죠. 노란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본인이 직접 가서 레시피를 개발해주고 또 메뉴를 개발해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백종원 같은 그런 소명의식과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정말 좋은 생활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2 전사 번역 과정을 배우면서 자, 용어가 이제 어렵습니다. PGL로 형질 전환 실험을 계획했다. GFP 유전자와 엠피실린 저항 유전자 등등. 자, 엠피실린과 아라비노스의 유무 조건. 보시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생명과학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어떤 색깔이죠? 바로 파란 색깔입니다. 생활기록부 곳곳에 이 파란색이 많아야지만 좋은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으로 제가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이 보이시죠? 자,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 되겠습니다. 8,848m. 전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학에서 바다를 탐구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다를 탐구하는 학생을 선발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을 선발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바다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포털 수준의 네이버나 다음의 수준의 검색을 통해서 보고서를 낸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딱 보시기에도 이미 장비를 갖췄죠. 학업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논문을 읽고 학술지를 검토하고 심화 독서를 통해서 이 아이는 이미 대학에서 탐구할 수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죠. 자, 과연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위에서 바다 표면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뽑을까요? 바다 깊이 들어가는 학생을 뽑을까요? 어떤 아이를 뽑을까요? 당연히 밑에 있는, 즉 바다 깊이 들어가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인천의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바다에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기 생기부를 보더니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노란색이 보이시나요? 선생님, 저는 바다에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네요. 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아, 내가 바다에 들어갔는지, 바다 표면에 있는지, 아, 내가 심화 심층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제가 오늘 하는 모든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PPT 한 장에서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학생부, 경쟁력 있는 학생부,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는 결국은 심화 심층학습을 얼마나 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려대 경영학과를 진학한 학생의 생기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역 상권 살리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 지원 활동을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색깔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무슨 색깔이죠? 네, 빨간색이죠.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카페 사장과 협의했습니다. 영수증 추첨제도, 컵 홀드 모으기, 이달의 메뉴 선정,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카페 사장님과 협의했습니다. 자, 누가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백종원 씨가 보여야 되겠죠. 노란색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마케팅을 탐구하다. 이 친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용어들, 3C, SDP, 4P 같은 것을 분석하면서 수용의 동질성 부정, 공급의 동질성 부정이라고 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키워드를 생기부에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심화 심층학습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분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이 진로활동 하나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갔을 거야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로활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집어넣고 생활활동하고 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친구는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심화 심층학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적 호기심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을 확장하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림이? 자,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니까 거인보다 더 높게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지만 더 멀리 그리고 더 높게 바라볼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이 심화 심층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층학습의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KOCW, TED 또는 코세라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는요 굉장히 내용이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강사분은요 유튜브를 가지고 심화학습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강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때 먹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요 K무크나 또는 무크, KOCW 같은 이제 대학에서 하는 강의들은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세특에 입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는 세특이 작성할 수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창체는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체에는 이러한 유튜브라든지 대학의 강의, KOCW 같은 것에서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신소재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소재 관련 공부를 하다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대학의 강의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강의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친구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공부를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데도 적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슬프겠죠. 따라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작성을 한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고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친구라면 반드시 논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검색 빅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리스라든지 DBP와 같은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을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다가 유튜브도 검색해 보다가 결국에는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에 하위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화가 있고요. 그 밑에 하위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문화를 공부하다가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TV에 많이 나오죠. 쇼미더머니. 즉 힙합하는 학생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위문화를 개념을 설명하면서 쇼미더머니를 언급한다면 나름 특색 있고 특별한 그리고 차별화된 생활 기록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검색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찬가지 물리에서 나오는 전반사에 대해서도 논문을 검색해 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생활 기록부에 입력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심화 심층학습입니다. 심화 학습하고 심층학습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키워드를 세특에 넣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활동에 진로활동에 기록한다면 우수한 학생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동영상도 봤고요. 그리고 논문도 봤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통계에 관련해서 볼까요? 한국통계학회, 국가통계 포털, 통계청 들어가면요. 다양한 통계 자료가 많습니다. 자, 수학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대한수학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들어가면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관련된 학과를 가는 친구라면 최소한 논문도 검색해보고 대한수학회라든지 한국산업응용수학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거인들의 연구 주제를 같이 보면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가서 PPT를 만들었는데요. 딱 들어가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지금 코로나19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모든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소가 되겠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예측을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또 박사급들이 이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 뭘까요? 4월 9일 보고서입니다. 4월 9일 날 이미 예측했죠.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8일. 네. 4월 28일 날짜로 몇 명일까요? 오늘 거의 발표된 게 몇 명이죠? 700명대였죠. 네. 실제로 볼까요? 제가 어제 자료인데요. 네. 23일 날 일단 자료 보겠습니다. 23일 날 자료 보시면 4월 9일 날 했던 것이 23일 날 자료 보면 여기는 784명을 심각 단계에서 봤던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797명이 나왔죠. 거의 정확하게 맞췄던 거죠. 어제 날짜는 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오늘 날짜는 보니까 700명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요런 단계로 지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런 다양한 모형에서 분석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것을 좀 본 학생들은 분명히 수학 교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본인이 주제 탐구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여러 동영상도 보고요. 논문도 검색해보고 이러한 사이트도 들어가서 현재 중요한 주제,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학생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소리평가 시스템입니다. 어머니들께서 보기 힘든 자료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소리평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교과 성적과 비교과들을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을 누르면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주면 자,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노란색이 들어가 있죠. 제가 했나요? 그러게.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차트를 보면 또 마찬가지 나오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I, 아까 전에 보았던 그 화면은 결국은 컴퓨터가 이제 분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해주지만 이제 평가 프로그램 자체가 AI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AI가 의미평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를 평가를 한다는 걸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진로활동 보이시나요? 1학년 진로활동에 보이시면 캐대 지원 학생들을 봤을 때 이 내용이 20명이 일치한다고 AI가 분석을 한답니다. 자기소개서만 유사도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의 서류평가 시스템은 이렇게 학생부도 유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유사도 검색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1학년 진로활동을 하는 친구가 20명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2학년 자율활동도 3명이 일치한답니다. 동일 학교에서 이런 내용이 겹친다는 것은 어떤 거죠? 네. 이건 복사해서 붙여넣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 AI를 이용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고교 지원자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생활기록부 내용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까요?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개별화. 여러분들, 입학사정관은 어떤 학생부를 원할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기 생각했던 결정적 장면 첫 번째입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학교 사실만 나열했던 자, 이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글자들 보십시오. 지금 보이시는 생활기록부 내용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퀴즈 냈던 나야 나, 내가 보이나요? 의미 없는 글자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의미 분석처럼. 두 번째, 국어 세특인데요. 타고난 성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탁월한 성취의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근거 없는 미사여구입니다. 이것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세특에서는요. 한 권씩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녹음하여 발표했고요. 그리고 여행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객관적 사실을 기술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봤던 첫 번째, 두 번째는 평가할 내용이 없던 거지만 지금 세 번째 사례는 평가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 평가 내용을 보시면 자, 사회문화 보겠습니다. 토론 수업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서 일탈의 정의 수업 중에 게임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일탈 사례에서 그 원인과 행동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연하게 제시하였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이 돋보였습니다. 자, 여기는 학생의 활동과 더불어서 교사가 평가까지 들어갔던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미 없는 사실만 나열하는 학생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교가 평가했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훌륭한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입니다. 자, 지금 진로활동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성공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특강에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들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한 줄이 적혔어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의미가 없고 유사도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좋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AI의 의미 평가에서 세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문화 세특을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사회 현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며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해석적 연구, 실증적 연구. 자, 용어가 굉장히 수준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평가를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의미 평가를 하면요, 의미가 없는 평가가 되겠죠. 따라서 소위 말하는 삭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대안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의미 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실험을 하는 적극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수업에서 의미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훌륭한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양대에서는요, 서류평가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수업을 해야 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양방향 수업, 그리고 학생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수업 활동에서 여러가지 결과와 과정 속에 담긴 내용들을 관찰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주는 학습 역량을 기록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학생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한양대에서는 바로 자기소개서도 필요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세특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동적 수업 참여와 그리고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의미평가의 세특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2년, 3년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주제 발표를 시켜서 써준 세특이 되겠습니다. 경제 사례 A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 학생들이 한일 무역 분쟁에 관련된 주제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일 무역 분쟁에 관련해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너무 비슷한 내용들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학생들에게 발표시킬 때요, 주제를 주지 않습니다. 주제를 주면 학생들의 내용이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주제를 주지 않고 자율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율 주제를 정해서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발표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일 무역 분쟁을 발표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 친구는 공정 수율에 의한 원가 책정 원리라고 하는 조금 더 심화 심층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그 내용을 기록해 준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이 친구는요, 환율에 대해서 탐구하면서요, 수학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미분, 적분을 융합적으로 적용해서 환율에 대해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과정에서의 환율 곡선을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수준이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은 개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의미평가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학습했느냐, 심화학습, 심층학습을 했느냐.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정말로 심화학습과 심층학습입니다. 이렇게 쓰여져야지만 의미 있는 학생부가 되고 또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학 강사가 생각하는 결정적 장면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잘 생각하십시오. 잘 기억하게 두시고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전공의 일관성과 비교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학년 때는요, 진로를 결정하고 3년간 지속해서 심화되는 과정을 기록하는데요. 자, 표가 보이시나요? 자, 이 표에서 네모칸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표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있죠. 파란색으로. 제가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 학생,
1학년 때 너의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가 뭐지? 진로는 어떤 걸로 잡았니?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신소재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친구에게 2학년 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너는 2학년 때 진로가 무엇이고 전공 분야가 관심 분야가 뭐지? 라고 질문했는데 똑같이 신소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학년 때 물어봤습니다. 전공과 관심 분야가 뭐지? 라고 질문하니까 마찬가지 신소재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소재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할 수 없지만 저는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친구는 깊이 있게 탐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1학년 때 관심 분야가 뭐지? 네, 신소재요. 자, 2학년 때는 네, 바이오 신소재입니다. 신소재에서 좀 더 관심 분야가 좀 더 깊어졌죠. 3학년 때 관심 분야가 뭐니라고 했을 때 바이오 생분해성 신소재요. 네, 그렇습니다. 1학년 때보다 점점 전공의 일관성과 더불어서 비교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밑에 나와 있는 과학 탐구 동아리에서 학습하고 또 발표하고 또는 탐구 과제를 해서 수상을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제가 자주하게 결정적 장면 2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PPT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일관성과 비교과를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특히 제가 이제 과제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연구. 2015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세특입니다. 세특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특을 작성하면서 과제 연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과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부형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제 연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교과와 진로를 연계해서 자율주제 발표라든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짜집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을 가져와서 짜집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에 올라가야 되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 되는 거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각종 동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K무크도 봐도 되죠. 물론 기록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리고 논문도 찾아보는 것이고,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주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과제 탐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가설도 설정하고, 그리고 탐구 설계를 하고, 마지막에 분석하고 보고서를 하는데, 저는요, 과제 탐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 탐구 진로 선택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월 한 달 동안 딱 하나만 있습니다. 주제 찾기입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주제 찾는 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주제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주제가 좋은 주제일까요? 물론 매력적이어야 된다.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로와 연관해서 주제를 찾으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입학사정관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아이들의 모든 탐구 보고서의 주제가 다 진로와 연관되어 있답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4, 5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학과다? 그러면 건축만 적혀 있어도 합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건축만 보이면 이건 식상하다, 또는 너무 단편일률적이다, 너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진로와 연관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과목을 진로와 연계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관심 분야와 능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탐구 목적이 이루어야 되는데, 일상생활 주제를 가지고 와서 탐구하면 의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가능한 탐구가 해야 되고요.
또 실험실이라든지 동료, 시간 등을 고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탐구를 해야 됩니다. 뭐 연구 박사급의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결국은 주제를 얼마나 잘 잡느냐, 이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설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잡느냐, 가설을 제대로 선정했을 때 비로소 좋은 과제 탐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가설 설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설에는 결과나 현상에 관련된 변인들, 뭐 독립 변인, 종속 변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예상이나 추리가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오늘 강의를 들으신 학부모님들 자녀들은 학종으로 더 많이 대학에 진학한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해보고, 제가 오늘부터 우리 학부형들의 개인정보를 모아서 학생들의 뭐 1년간, 2년간, 3년간을 분석해보고 학종의 성공 여부를 따져보는 거, 뭐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 되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설을 통해서 분석하고 네, 보고서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파워 BI라고 하는 용어, 파워 BI가 뭐냐면요,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뭐 파이썬도 배워서 그 파이썬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파워 BI 같은 자료들을 가져오면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해서 이렇게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각화도 분명히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게 해서 결론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은 과제 탐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 탐구 주제입니다. 자, 왼쪽에 환경오염을 한 과제 탐구는 주제가 어떻습니까? 주제가 매력적인가요? 어떤가요? 매력적이지 않죠. 누구나 아는 환경오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도요, 여러분들,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이 내용은요 초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주제 탐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학생은 어떻죠? 코로나와 입시로 인해서 고등학생의 운동량이 저하됐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가설이 나올 수 있겠죠. 과연 아이들의 비만이 더 높아졌을까? 살이 쪘을까? 몸무게 증가했을까? 이런 가설을 설정해서 학생들을 조사해보면 되겠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전의 몸무게와 이후의 몸무게를 같이 검토해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좀 더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국립중앙과학관에 들어가면요, 전람회 통합검색을 찾아보시면요, 아래의 주제가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누가 주제 탐구를 했을까요? 학생들이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자, 재밌는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화학 보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붕어빵 만들기. 어떤가요? 일상생활에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죠. 지구 환경으로 가볼까요? 감자야 지구를 부탁해. 감자를 가지고 천연 아이스팩을 제조한다는 거죠. 손가락 운동이 동물 볼까요? 손가락 운동이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 이러한 주제를 탐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를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유튜브도 찾아봐야 되죠. 논문 찾아봐야 되죠. 각종 사이트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 탐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세특 과목 하나하나에도 과제 탐구를 해서 주제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통합과학의 지구 시스템을 배웠고요. 통합사회에서 대기오염과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미세먼지가 위험하네 라고 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토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책 계열을 가는 친구와 의료보건을 가는 친구들의 주제 탐구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행정정책을 희망하는 친구는 도시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교하는 겁니다.
의료보건 계열이라면 초소염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하되는 면역기능. 과제 탐구는 진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조사도 하고요. 자, 자율활동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과제 탐구 제가 이거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탐구를 하다가요, 이제 자율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실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정화에 효과적인 식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학교 교실에 다양한 식물들을 한 10개를 갖다 놓는 거죠. 물론 공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식물이 되겠죠. 자, 그러한 식물들을 가져다 놓고 키우면서 교실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사는요, 실제로 우주선을 쏘고 나서 우주선에서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활동 관련된 과제 탐구도 해내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정말로 재미있는 자율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과제 탐구죠. 자, 그리고 정책 대안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실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색깔이 나오나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죠. 노란 색깔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 실제로 지금 작년부터 각 고등학교의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죠. 근데 설치되기 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는 정책 제안서를 내고요.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가서 뭐 민원을 제기하고, 네, 이런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과제 탐구 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과제 탐구에 관심을 가진다면 결국은 합격을 부르는 학종에 성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장담하겠습니다. 특강을 들었습니다. 우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천체 동아리에 들어가고요. 보고서를 쓰고 독서를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네, 뭐 학술 연구제에서 수상도 하고, 그리고 또 후속 활동으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독서를 해 나갔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생활기록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스토리로 나온다면 굉장히 특색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학생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학생부를 잘 기록할 수 있을까, 또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소개, 신호등 분석과 그리고 과제 탐구, 심화학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어떻게 활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설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거기서도 나가요. 응?
자, 지금 방금 이 학생의 인터뷰에서 경제교과에서 외부효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그냥 외부효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꽃분이네 가게의 사례를 적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부효과에 대한 개념을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을, 특히 미디어학과를 가는 친구니까 영화 꽃분이네에서,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꽃분이네 가게를, 그러니까 미디어가 미치는 현상까지 이해를 해서 그것을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주제가 좀 더 색다르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와 꽃분이네 가게에 대해서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주제 탐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항목별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가 많이 기재가 축소되었습니다. 영역에 대한 기재가 축소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 활동 세특은 500자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과거에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1000자였던 것이 이제 500자로 줄어들었죠. 네, 자율활동 500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500자, 봉사활동은 이제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개인 봉사활동도 실적을 대입해서 미반영합니다. 그래서 다만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에서는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700자인데 이것을 제가 진로활동에 따라 설명드리지 않지만 진로활동 700자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심화 심층학습을 통해서 진로활동에 적는다면 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자, 수상에서는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이 되겠죠. 자, 고1은 또 대입의 미반영이죠. 독서 볼까요? 독서도 도서명과 저자만 적게 되어 있는데 1학년은 미반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고1 학생들은 대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또 독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대회 나가지 말까요? 필요한 경우에 대회 나가시겠지만 사실 대입에서는 미반영입니다. 독서하지 말까요? 독서를 해도 독서 활동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특이라든지 또는 진로 활동에는 독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많은 독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항목입니다. 1번 인적 학적사항, 2번 출결, 3번 수상경력,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5번 창의적 체험활동, 6번 교과학습 발달사항, 7번 독서활동,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 오늘 저는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자율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과학습 발달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활동의 모든 출발점이 바로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세특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과거에는 자, 동, 봉사까지 포함했지만 이제 봉사가 없어졌죠. 그래서 진로활동까지 세 가지인데요. 자, 오늘은 자율활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은 어떤 거죠? 학교 행사, 학급의 자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의식과 리더십,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은 상설 동아리도 있고 자율 동아리도 있지만 어쨌든 동아리에서 핵심은 진로와 연계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는 진로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교에서는요, 진로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저는 진로 활동 700자를 잡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화 심층 학습의 내용을 진로 활동에 기록하게끔 많이 학교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개별적인 행동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자주하게 결정적 장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이 PPT를 보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딱 하나만 봤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이 아니고 학업 역량입니다. 5년 전에 학부형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저에게 선생님 체험활동을 어떤 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체험하지 마십시오. 학업 역량을 채웁시다. 근데 학업 역량을 채우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주하게 결정적 장면 3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나다라 학생의 자율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의 자율활동이 가장 우수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건 다 빼고 자율활동 내용만 가지고 선발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가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 학생에서는 가가 보이나요? 자, 행사활동 읽어볼까요? 봄 소풍, 한빛제, 제주도 수학여행 등 모든 학교 행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친구들과의 합숙을 통해서 우정을 다지며 협동과 양보의 미덕을 배웠습니다. 가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네. 그럼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의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가 학생을 스텝 1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범한 내용입니다. 학교 활동이고 의미 없는 사실이다. 그냥 별표 1개 주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봤던 내용에서는 가 학생을 볼 수가 없던 거죠. 자, 나 학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학생을 보시면요. 가 학생과는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자, 제가 글자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수학여행 중에 장기자랑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고 몸동작을 통해서 설명하는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나가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스텝 2로 이야기했습니다. 스텝 2, 별표 2개. 자, 개별 활동입니다. 가보다는 나가 좋습니다. 나 학생은요, 개별 활동입니다. 개인 활동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를 뽑을까요? 나를 뽑을까요? 나를 뽑겠죠. 가는 평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학생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보겠습니다. 나와 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자율활동입니다. 그런데 자율활동에 대부분 뭘로 보이죠? 네, 수학여행 볼까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답사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오름이 생성되는 과정과 분포 지역에 따른 지리적 특징을 탐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설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광명사관학교 학예 독서 세미나에서 국부론을 윤독하고 산업자본주의 등등등에서 애덤 스미스에 대한 내용을 탐구했습니다. 자, 나가 우수하나요? 다가 우수하나요? 제가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학생은 스텝 3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 학생은 개인 활동은 있습니다. 다 학생은 어떻게 되죠? 개인 활동 플러스 뭐가 있죠?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누구를 선발할까요?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자율활동만 가지고 선발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센터장님,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다요. 네, 다 학생이 되십니다. 다 학생. 다 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가 나왔습니다. 과연 라는 얼마나 좋은 자율활동을 가지고 있을까요? 딱 한 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내분비계 장애물질 저감 최적 소재 연구. 색깔로 표현하면 뭐죠? 파란 색깔.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이 학생을 개념 정리를 하면 스텝 4. 별표 몇 개죠? 4개입니다. 네, 심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개인 활동과 보고서가 플러스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심화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다 학생을 뽑을까요? 라 학생을 뽑을까요? 라 학생을 뽑게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제가 가나다 학생에 대해서 실제로 입학 사정관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점수를 제가 주겠습니다. 저의 점수는 바로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입학사정관에게 똑같은 내용을 보내고 전화로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저와 입학사정관의 평가는 같습니다.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1차적으로 라 학생은 무조건 합격! 자, 1차 합격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뽑히게 될까요? 다 학생입니다. 다 학생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불합격은 누구죠? 가 학생입니다. 나는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점수를 볼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왜 저는 50점을 주고 입학사정관은 20점을 줬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둘 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50점이나 20점이나 점수 차이는 없다는 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 학생처럼 학생부를 작성할 수 하면 불합격이다. 나나 다나 라로 적혀야 된다. 물론 이것은 학교의 시스템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급 성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학급의 자치활동이 단순한 하얀 색깔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빛깔로 나오는 거죠. 인성, 학습, 독서, 진로, 진학, 상담, 멘토, 체육, 음악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바로 자율활동에 적히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자율활동을 좀 더 의미있게 적히려면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많은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자기만의 또 학급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종의 마지막 한 가지가 남는다면 6번 교과 학습 발달 사항과 그리고 바로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즉 소위 말하는 세특이 남겠죠.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내신 성적이고요. 자,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양방향 수업을 하고요. 발표 토론. 근데 발표 토론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수준의 다음 수준의 분석이 아니라 논문과 또 다양한 동영상 그리고 여러가지 사이트, 국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주제를 뽑아내는 그러한 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별표 몇 개죠? 자, 별표 5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것을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500자 적힐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입력합니다. 이 내용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제공되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생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오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에서 관련해서 관찰하고 입력을 한다. 자, 특히나 달라진 것은요.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이것이 또 달라진 점이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개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울 때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찰과 과정평가로 작성된 세특의 사례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생태계라는 과학 질문을 읽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생태계의 자정작용과 탄소순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지문 분석에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독서활동도 하고 또 학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오늘 수업 시간에 과학 지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요. 독서활동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주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관찰해서 기록해 주는 것이 바로 현재의 학종이고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수업 평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과정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께서 고교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의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교과 내용 기재보다는 어떤 게 필요하죠? 학생 관찰 위주의 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면 뭐죠? 우리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보고서를 쓸 때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감성적인 문장이라든지 미사 여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로와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말라고 했죠, 그죠? 네, 그리고 학생의 핵심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영수 사과가 아니더라도 비주요 교과의 세특 기재도 충실하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과연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얼마나 반영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제 취지에 맞게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종에서는요, 정량 평가를 하지 않고요, 정성 평가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에 영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평가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기계학과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저는 고민했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 가서 왜 떨어졌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는데 기계학과를 가는 친구인데 물리투 하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는 물리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중관의 말씀을 듣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는 합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과대평가를 경계하라고 했죠. 과대평가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물리투를 하지 않았는데요, 기계자동차학과를 합격했습니다. 왜 합격했냐면 그만큼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첫 해에는 물리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저는 감점이었다고 봤고, 두 번째에는 물리투를 하지 않았었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줬을 거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여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유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습득한 지식의 심화 이해를 위해서 이와 연계된 탐구 활동,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내용이죠. 어떻게 탐구 활동을 잘 적느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이요, 선생님들께서 교과 수준, 이 친구는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능력을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글쓰기, 발표력, 토론, 이런 역량에 대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형에 맞춰서 활동을 또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이런 융합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각 학년에서 이런 융합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코로나19를 위해서 지리, 국어, 사회, 정보 이런 과목들이 서로 융합 수업을 하고 그 내용을 500자로 적어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학교의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역사 속의 감염병의 종류와 영향도 나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속도와 예측. 코로나19 하면요, 의학 계열이나 화학 분야만 생각하기 쉽지만 국어라든지 사회,
또는 뭐 윤리, 여러 분야 교과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시고 이런 것들을 주제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국어 교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죠. UCC를 제작하고 책 읽기를 하고 독서신문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또 관동별곡 수업 때 보조교사로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교과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간학문적인 접근. 이제 교과끼리 연계해서 주제 발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요, 경제, 정치, 철학, 문화, 사회학, 과학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자, 우리 학교 학생의 경제 세특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영업 50점주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활용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조사하고요, 또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정책 제언까지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빨간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보다도 경제 교과에 있지만 사회문화 교과에서 배우는 자료 수집 방법을 가지고 와서 간학문적 접근으로 세특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세특이 되겠습니다. 전공 연계로 작성된 세특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경제 교과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친구는요,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공유주의 비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도 조사했습니다. 본인의 전공인 바이오 에너지와 연관해서도 탐구하고요. 심지어는 학교의 쓰레기 양을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을 연구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신 2.3으로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로 입학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전공 적합성이 강조된 세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도 건축, 또 기호와 백도에서도 건축. 그래서 실제로 여러 과목에서 건축학도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음악, 미술, 체육. 제가 아까 전에 주요 교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한 것도 보이고, 또 밑에 보면 다양한 주제 발표도 하고 또 작은 별 변주곡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활동들을 지금 음악이 작은 변주곡이 지금 연주되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이런 활동들도 음악 세특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악 세특도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잘 지키면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술입니다. 자, 미술을 보시면 이런 그림을 봐야 되겠죠. 광활한 갈대밭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세특을 적어주면 경쟁력 있는 세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육. 체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체육 세특이 아니죠. 마치 무슨 세특 같나요? 네, 과학 세특 같나요? 네, 체육 세특도요, 이 과목에서 운동 종목을 하나 정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이렇게 세특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특이 많을수록 훌륭한 생활 기록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간 친구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입니다. 사회 폴더에 들어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다양한 보고서가 있죠. 네, 목동의 변화와 고찰,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컴퓨터에서 이 친구는 충분히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폴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서입니다, 여러분들. 독서는 우리가 과목명과 저자만 적어줘야 됩니다. 1학년은 이제 독서는 미반영이고요. 자, 그림만 보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자, 똑같은 이야기죠.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전공 관련된 독서가 많아졌습니다. 1학년 때는 어떤 독서를 해야 될까요? 전공인데 계열 적합성에 맞춰서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는요, 네, 계열 적합성과 학과 적합성에 맞춰서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독서를 하고요. 자, 3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더 학과 적합성. 그래서 학생들이 3학년 때는 좀 전공 서적 위주로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학부형들이 많이 고민하십니다. 1년에 몇 권 읽어야 되나요? 최소 20권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은 1학년 때 50권을 읽은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계단 독서법. 어떻게 되죠? 독서가 점점 네, 수준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서법이 중요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법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이런 독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독서 기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과목별로 적혀 있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별로 이렇게 독서가 나와 있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고요. 이 모든 독서를 담임 선생님에게만 주면 만약에 그건 공통 과목으로 적히는데요.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통 과목에 많은 독서가 적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교과에 적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다. 평가에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셀프 기록부가 셀프 생활 기록부가 될 수 없습니다. 셀프로 작성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평가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근데 작년까지는 수행 평가 결과물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수업 산출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문, 독후감으로 이 5가지 자료를 가지고 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자료로 작성할 수 있고요. 수업 산출물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수행 평가 결과물에서 확대되어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에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면 그건 수업 산출물이다. 이것은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고 지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진엽에서 대학 선택 12와 같이 연구해서 자기평가서를 요번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호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4호로 구입해 보시면 자기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한 30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자기평가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평가서인데요.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부하고, 자, 심활동 자기평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심활동을 통해서 자기평가서를 작성해 간다면 이걸 담임선생님께서는 네, 진로 특기사항에 기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자기평가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자기평가서는 할 수 없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기평가서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자기평가서도 중요하지만 탐구 보고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기, 과정, 결과를 기준으로 10%, 60%, 15% 그리고 느낀 점을 15% 정도로 해서 만드는 탐구 보고서가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신호등 분석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심화 신청 학습을 통한 학생부를 작성한다면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가 될 것이며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맑아지셨나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